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요, 이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매주 목요일이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은요,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K-스탯 리서치, 그 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건데요. 네 번째 전국 지표조사, 여러분들 NBS라고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인데요. 이 NB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당히 또 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올라가고 다시 윤석열 총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여론조사는요, 지난 6월 21일에서 23일간 이틀 동안에 걸쳐서 거의 4,000명, 3,99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입니다. 통상적으로요,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ARS고요. 그 다음에 NBS는 언제든지 거의 전화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ARS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 성향을 좀 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27.2%, 그래서 전에보다 2%가 올랐습니다. 윤석열은 20% 해서 전에보다 4%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 조사 시점이 6월 21일에서 23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날서부터 이 대변인 사퇴하고 또 X파일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2,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이 X파일, 그 다음에 대변인 사퇴가 주는 영향을 크든 작든 간에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 떨어졌다.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X파일이라든가 대변인 사태가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한 2%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 NBS에서는 무려 4%, 상당한 충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편차가 7%포인트로 높아졌어요. 이것은 지난주에는 1%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로 벌어진 걸 보면 확실히 X파일의 영향이 크지 않나, 이런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잠룡들 쭉 다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고로. 그럼 이낙연 7, 홍준표 안철수는 3, 정세균 추미애 2, 그 다음에 유시민, 심상정, 원희룡, 황교안 각각 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의견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30%나 돼요. 이 얘기는 이제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걸 가지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요, 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 정체성이, 내 전화번호를 다 아는데 내가 야당 지지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뭐 피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보수층의 대답은 잘 안 나온다. 여기에서 샤이 보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유보한 층이 무려 30%다. 그러면 이 30%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지지율은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정당별 지지층에서 분포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이재명 49, 그 다음에 이낙연 18, 정세균 4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우열의 차이가 여권에서도 확실하게 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장인 국민의힘 윤석열 49, 그 다음에 홍준표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0인데 양당 간 지지도가 지난주에 대비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3%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2%가 내려갔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은 각각 4%, 국민의당이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태도를 유보한 이 비율이 무려 25%나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 X파일까지 영향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X파일과 관련해서 이 정면 이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요, 이 X파일을 공개하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대응하지 않겠다, 무대응에서 무대응은 제일 약한 대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그런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X파일이 미치는 파괴력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즉 진위 여부를 떠나서 클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무대응에서 최고수의 대응까지 모든 것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X파일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요. 무려 이 X파일은 본래 또 지금까지는 이제 세 종류였군요. 윤석열 X파일이라는 거하고 누가 죄인인가. 그 다음에 윤석열 마누라. 이렇게 세 개로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여기 말고서도 또 다른 이 X파일이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이 윤 총장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여온 이 정모 씨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82페이지 분량의 파일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두 건하고 또 다른 열린공감에서 만든 안건 하나하고 세 건 플러스 이 장모와 이 법률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만든 82페이지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열린공감 측에서 가지고 있는 X파일은 이 장성철 소장이 가지고 있다고, 본 X파일하고는 달라요. 열린공감 측이 가지고 있는 것은 취재 목적으로 1년에 걸쳐서 만든 300여 쪽짜리 분량인데 그 노트가인데 이것이 6장으로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X파일의 버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은 여당발 아니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맨 먼저 꺼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밝혀라.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까지 밝혀라. 그 상황에 따라서 송영길 이제 법적 고발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이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죠. 이 법세력에서는요, 어제는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할 것이냐, 공수처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법세련이 고발한 내용에는요, 명예훼손 혐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또 이 명예훼손 혐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이 없고 경찰 수사권만 있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또 그다음에 공수처 도대체 어디서 수사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법조계에서 내용을 보면요. 지금 X파일 작성 주체가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수사할 만한 증거도 상당히 불충분하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수사 문제는 말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본격적인 이 수사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 법조계의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인 상징성, 의미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전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 대선 정부에서 상당한 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선 정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라든가 경찰, 검찰이 과연 어떤 성격의 이 수사를 하게 될지도 굉장히 초미에 관심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검찰, 경찰, 공수처 할 것 없이 전부 정부 코드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찰 얘기할 필요 없죠. 이미 경찰이 그동안에 몇 가지 LH 사건,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등 이런 걸 보면 경찰 신뢰할 수 없어요. 검찰, 김호수 검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진욱이 공수처장, 이성윤이 황제 조사한 거 보셨죠?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사를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압박과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법적 소송, 헌재의 징계 청구 잘못된 것이다. 이런 소송을 냈는데 헌재에서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헌재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우연 심판의 소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법원 소송만 남아 있는데요. 이 행정법원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징계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그 얘기는 결국 징계의원이 7명인데 3명밖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것이 절차상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판단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 사유의 핵심적인 것이 재판 문건, 이 사찰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권과 그다음에 감찰권을 윤석열 총장이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느냐, 이 세 가지의 핵심이 이제 행정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이제 뭐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전망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파일과 관련해서요, 여권에서는 이제 특히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은 왜 야당에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말려들겠느냐? 절대 말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윤 총장이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반란에 불과하다. 이건 장성철 소장이 야권이기 때문에 내부 반란한 건데 왜 여권에다가 핑계를 주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파일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여론을 자극하는 그런 이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X파일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9일 날 오후 1시에 매헌 윤봉길 선생의 기념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는데, 이것이 하나는 이제 6월 29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 이거는 6.29 선언에서 따왔다. 그리고 이제 매헌 윤봉길 선생의 정치적인 상징성, 이 얘기는 결국 이제 헌법 가치를 중시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장소와 날짜를 정했다. 그리고 6월 29일 출마 선언문에는요, 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애국과 헌법, 헌법 정신, 이것을 굉장히 강력히 말하자면 이제 시대 정신으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출마의 변호로 이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애국과 헌법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봉길 선생한테 직접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보수 측에서 좋아하는 가치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은 2030, 이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런 이 가치이기 때문에 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6.29 선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그런 민주화 항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세력의 승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6.29 선언을 갖다 놓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주화 세력 하면은 6.29 선언 그 당시에는 현 진보층의 인사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와 중도 진보층의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윤 총장의 전략에서 6월 29일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제 이 X파일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매우 이상한 또 이 시도를 하나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민주당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최근까지는 검사나 이 판사, 이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1년 전에, 지금까지는 이제 90일 전에만 사퇴를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도록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추진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전재수, 그 다음에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또 새로운 법 하나를 추진하려고 해요. 개정하려고 그래요. 공직선거법 개정인데 부동산 투기 등 불법 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게끔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광재 의원도 전재수 의원의 발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 지금 특히 장모의 경우 이 부동산 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재판도 받아야 되고 검찰 수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내가지고 결국은 언제든지 정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후보들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후보자들 대상으로 해서요, 지방선거 후보자 포함해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이 드러나면 전부 등록을 무효 처리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가 얼마나 크게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제 결국은 추미애인데요. 이 추미애가 결국은 말이죠,
추미애다운 입장문을 또 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꽝 잡는 게 매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 아니냐. 내가 윤 총장을 잡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어제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태 정무수석이라든가 김영환 전 의원이라든가 30 의원들 즉 엉뚱한 꽝 잡지 말아라. 과연 네가 꽝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조의 시각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 출마해가지고요. 보도에 그래서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냈는데 역시 추미애 나와요. 뭐라고 돼 있느냐. 본인이 대권 출마를 공식하니까 결국은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윤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추미애 당신이 나오면 윤석열 꽝 잡는 게 아니라 윤석열 꽝이 더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오히려 윤 총장 성장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추미애가 나와서 윤 총장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윤 총장의 X파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X파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지도 않았고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역시 제가 본인이 장관하면서 경험을 겪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적 총장이다. 또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 추미애 현직 장관일 때도 비호감도 여권에서 1등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다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민주개혁 진영의 후보는 전부 비호감이 높았다. 호감이 높은 분들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응수하는데 그래서 DJ 분단과 독재에 맞서 전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비호감이 높았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반칙과 특권에 맞서다 보니까 비호감이 높았는데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본인도 촛불정부 당시에도 군사 쿠데타 경고 발언을 하니까 많이 공격을 받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보수 언론의 일반적 프레임에 본인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정치검찰과 윤석열 그래야 하면 자체의 진실이 밝혀지면 또 추미애가 옳았다고 할 텐데 그럴 때 비호감도 오해도는 다 돌파되고 끝날 것이다. 그리고 유인태와 이 서른 이런 사람들이 출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 이거는 아마도 견제의 심리가 작동되는 것 같은데 이 당내 원로로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상당히 그런 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윤 총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이면 PR 국리를 하지 말고 진실의 강을 건너도록 민주당에서도 집중해 줘야 된다. 그걸 진두지휘한 법무장관인 본인이 근거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당의 주 고미마다 내가 버텨온 사람인데 그렇게 속에 없는 말씀을 자꾸 견제 심리상으로 하는 것은 당 원로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진실의 강을 건너도록 하라. 이 얘기는요, 결국 X파일에 나타나고 있는 비리 의혹들을 민주당이 철저히 캐야지 왜 나한테 나오지 말라고 그러냐. 이런 이 불만의 표시예요. 참 추미애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또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 더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YTN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X파일과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께 간단히 몇 마디만 소개해 드리면 그건 윤 총장 본인이 X파일과 관련해서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 누구나 앞서가다 보면 이렇게 긁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부적절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결국 가서 국민이 판단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 총장 지지율이 요즘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윤 총장의 태도가 매우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아마 빨리 윤 총장이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29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진짜 결심을 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건지 안 뛰어들 건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 급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연락이 오면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만날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 한 번 만나자고 하면 만나볼 용의는 있다. 그리고
이 도와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는 일단 한번 만나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결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밀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지론인 또 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전국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보관이 있는지 그를 들어봐야만이 그 사람이 과연 후보감으로 적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그냥 피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누가 도와달라 해서 대충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일단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어려움, 이걸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자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요하다, 이런 지론을 다시 한번 또 밝히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일제히 들어서고 나서 말이죠, 계속 이 박지원 원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채로 바꿔놓은 국정원 원은석, 이거 반드시 교체하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말이죠,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성명 내용 한 1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석 교체 작업을 직접 진도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즉각 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은석의 글씨체가요,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글씨체를 본떠서 만든 어깨 동무체예요. 근데 신영복 교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보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가지고 20년씩이나 복역했다가 1988년 특별 가석방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축혀 세운 사람이 바로 신영복 선생이에요. 그리고 신영복 선생 뭐라고 하냐면 운명했을 때 직접 아마도 조문까지 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이 모임이 결성이 돼가지고요, 21일부터 국정원 정문에서 2명씩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문에서요, 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국보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신영복 교수의 서체로 원은석을 교체하는 행사를 가진 것은 굉장히 충격스럽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국정원장은 지난해 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사실상 무력한 데 이어 새 원은의 서체까지 신용보채로 교체했고, 국정원을 이것은 형해화하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다. 이번 원은석 교체 작업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정원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종이호랑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온 국법부를 폐지해서 결국 간첩과 반국가 세력이 활동할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능적 술수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영복 교수는 1968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통역당을 결성하고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김일성주의자로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진 인물인데, 원은석 서체를 바꿔서 사실상 북한을 국정원 안마당으로 불어들인 이적 행위다. 그래서요, 이 박지원 원장은 원은석 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명줄을 끊으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문정권 임기 안에 매듭 지으려는 수순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원장에 대해서 즉각적인 파면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지원 국정원장 뭐 참 그 평소의 소행으로 보면 왜 원은석을 신영복채로 바꾼지 알겠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물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이 박지원 같은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앉힐 거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평생 은인으로 모셔야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다는 신용복 선생의 서체를 가지고 이제 원은석의 서체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게 2018년도 국정원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서체는
이 신영복 선생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영복 선생을 제일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영복 선생은 결국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그야말로 대남 적화혁명 노선에 동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 김정은이한테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수장이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심야 뉴스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